부동산 청약 시스템에서 무순위 줍줍이라는 표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현금을 줍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기회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이미 입주가 하고 있거나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흔히 말해서 그냥 내가 이거 당첨되면은 돈 버는 그런 어떤 주택 청약지들을 우리가 무순위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무순위 줍줍은 두 가지 요건을 조금 많이 보는데요.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뭐 로또 랜덤으로 돌리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거 랜덤 진짜 맞냐 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이제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랜덤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일단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거주지 요건, 무주택 요건 이런 게 없었습니다. 23년 2월에 건설 경기가 죽는다라고 해서 미분양 우려로 이런 어떤 제도적 제한들, 결계들을 많이 해제를 했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하다 보니 너무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거예요. 아마 청약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동탄 롯데캐슬, 거기가 이제 GTX 동탄역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요지의 아파트거든요. 그때 청약할 때 얼마나 몰렸는지 아시나요? 여기 그때 294만 5천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로또보다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너무 과열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 어떤 정책 담당자분들 그런 분들의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요거를 개정을 하셨죠. 개정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나도 로또 하고 싶다 하실 수 있는데 정책 입안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뭐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래서 무주택 요건이 부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지 요건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기 광풍이 우려되는 곳들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가진 뭐 시장, 구청장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어요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무순위 청약을 한 올림픽 파크포레온 강동에 있는 곳들, 그런데도 뭐 거의 10억 이상 시세 차익을 다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6.27 대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잠금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려워졌고 현금 무자들의 잔치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과열, 내가 당첨만 되면은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 구청장 등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재량으로 이걸 설정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 거주지 요건 이거를 많이 회피하는 방법이 이제 뭐 위장 전입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나는 무주택자야, 이런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뭐 친척집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그렇게 명의만 올려놓고 청약을 도전해 볼 수는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첨자들에 대한 검증이 들어갈 거예요. 사실 위장 전입은 뭐 내가 그냥 방법론상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볼 수야 있겠지만은 당첨까지 가서 결국 적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법과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막 어기는 사람이 당첨이 되거나 어떤 혜택을 누리면은 결국 사회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당첨이 돼도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되면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 돈 얼마고 남의 돈 얼마로 이 집을 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돈은 부모님 또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런 개인 간의 어떤 금전 소비 대차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차용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차용이 있을 수 있고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집단대도 안 나오고 주담대는 아직 등기가 안 났으니까 어렵긴 한데, 어쨌든 뭐 보통 일반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는 여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보통 대충 남의 돈 이렇게 기재하면 되고요. 시드머니라고 하죠. 내가 모은 돈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 조금 처분해서 집을 사려고 해, 그러면 뭐 주식 판 돈, 그다음에 난 진짜 영끌이야, 차도 팔아, 뭐 차 판 돈, 그리고 기존에 내 전세 보증금이 있었어, 부동산 매각자금 등 기재하면 될 거고요. 더해서 내가 신혼부부인데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됐고, 그런데 부모님이 한 1억 5천 지원해 주셨어. 그럼 여기에 증여받은 돈 쓰면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나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모든 세상 만사가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쓰신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계시냐면 부부 합산해서 아마 연봉이 8천이셨나? 그런데 내가 대출을
10억 받아 들어가겠다. 사실 이거 DSR 이런 개념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터무니없다라는 거 다 아시죠. 보통 8천 하면은 잘 받으면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터무니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검증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깔끔하게 써도 검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는 당연히 변동이 가능하지만 터무니없이 쓰는 건 좀 자제하셔라.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워낙에 다양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고 계신데 어떤 부모 자식 간 차용 또는 뭐 친인척 간의 차용 또는 친구 간의 차용이면은 사실 저는 차용증 같은 서류 작업을 하시라고 권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봤는데 특히 적은 돈도 아니고 보통 몇 천억 단위가 오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문서화를 해놔야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고자 정말 내가 상대방을 아낀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우리 서류화하자. 내가 진짜로 갚겠다. 그래서 서류화해서 내가 잘 갚으면 문제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이 서류화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증여야. 증여인데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차용이라고 계획서는 썼어요. 나중에 부동산 원이라든가 세무조사에서 취득장부에서 문제가 됐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자. 라고 해서 차용증을 조사 나온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산 거는 뭐 24년 12월인데 조사가 지금 나왔으면 뭐 25년 7월에 차용증을 이렇게 허겁지겁 씁니다. 날짜는 24년 12월이라고 쓰시겠죠. 그럼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25년 7월에 썼는지 24년 12월에 썼는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세무 전문가분들한테 미리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금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627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자는 실수요자들에게만 필요한 대출 범위 안에서 6억 원의 한도로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림픽파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 면적 25평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계약금이 10%예요. 10%에서 대략 분양가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니 한 1억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한 3개월 안에 잔금 90%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 들어갈 때 그러면 나는 집단 대출 받아서 내가 여기 실거주 들어가야 되겠다. 내 연봉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연봉이 1억이니까 끝까지 받아서 내 돈 한 3억 넣어서 지금 갖고 있는 거 팔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전세가 여기 한 6, 7억 하니 전세 놓고 나머지 내 돈 뭐 급전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축 아파트들, 등기부 등본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고 해서 뭐 세권 최고액 한 120% 정도의 주식회사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저당 잡고 있음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단지와 연계된 그 주변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해주죠. 이게 우리가 뭐 정식 명칭으로는 쿠치담보형 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실물은 있으니까 나중에 등기 나면은 담보 잡는 대가로 먼저 대출해줄게 라고 해서 집단 대출인데 보통 이게 입주 지정 기간 정도의 집단 대출을 이제 해당 은행에서 열어주고 그 이후엔 닫아버려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파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를 예전에 했죠.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어요. 집단 대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순위 청약 신청할 때 이미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 그냥 이거 다 내 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의 잔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전세로 맞추겠다. 그것도 일리 있는 방법일 수 있죠. 일리 있는 방법이었고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맞춰서 2년 있다 팔고 아웃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627 대책에 의하면은 이 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이라고 해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오고 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인 소유자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대인이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텐데 이거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전세로 세입자를 맞추려면은 전세 들어오는 세입자도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은 굉장히 실수의 목적이라고 해서 싸게 빌려주잖아요. 저리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세 대출이 껴있는데 이거를 올 현금 세입자를 받으려면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을 낮추면은 결국 내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모순위 줍줍 청약하실 때는 이 대출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전세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과 정책들을 좀 살피고 해야 된다. 내가 이거 뭐 돈이 지금 5천만 원도 없는데 이거 청약하면은
당첨됐는데 던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자금 사정을 고려하고 청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무순위 로또 줍줍 청약, 이거 정말 매력적인 거 맞습니다. 매력적이고 저도 좀 당첨이 되고 싶어요, 제발.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누구 하나한테 매력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느끼보다는 적어도 계산기 한 번 정도는 두드려보고, 네, 내가 이거 만약에 되면은 자금 흐름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 청약 도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여러 가지 상담 신청으로 문의 남겨주세요.